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소이 오일 마스터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의 김선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자료집을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2장에 해당합니다. 바로 콩기름입니다. 콩기름 하면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계십니다.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물성 기름이지요. 가격이 저렴하고 또 다양한 음식하고 잘 어울려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러한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식용유 생산량의 약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정용 식용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요즘 호텔, 외식, 급식 시장 우리가 통틀어서 HRI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장과 그리고 가공식품 시장에서도 튀김류 그리고 쇼트닝이나 마가린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콩기름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식용유들은 보통 원료를 착유를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에 따라서 지방산의 조성에 크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콩이나 옥수수 그리고 해바라기, 카놀라, 팜 이러한 종류들이 대표적인 올리브유도 보이죠. 그 급원을 표시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그 식용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콩기름을 보시면 포화지방산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보이지요. 그리고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올레산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23% 정도 있고, 그리고 리놀레산이 54% 정도, 그리고 알파리놀렌산이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 보이는 것이 바로 팜유죠. 팜유를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포화지방산이 50%가 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원료에 따라서 식용유의 지방산 조성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방산 조성은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다를 것이고 조리를 할 때도 조리 적성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콩기름의 지방산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콩기름은 앞서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포화지방산이다. 그리고 한 15%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불포화지방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내용은 아마도 1장에서 구조식을 보셨으리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포화지방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방이 보통 탄소가 10개 이상 아주 많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식용유에서. 그런데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콩기름의 경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80% 정도가 됩니다. 자, 이 80% 중에서도 이중결합이 하나만 있는 것을 우리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3%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올레산인데요. 이 비율은 약간씩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값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가불포화지방산, 즉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62%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가불포화지방산은 어떤 지방산이 해당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렌산이 다가불포화지방산이 해당을 하고요. 합쳐보면 한 62%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가불포화지방산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있었죠. 리놀레산 그리고 알파리놀렌산이 있는데요. 이 지방산들은 대표적인 필수지방산입니다. 필수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포화도가 높다,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면 갖는 특징이 녹는 점이 낮습니다. 콩기름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마이너스 15도씨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0도씨 아니면 10도씨, 즉 냉장 온도에서도 식용유, 콩기름으로 만든 식용유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반면에 팜유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다소 낮죠. 포화지방산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포화지방산이 높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높습니다. 팜유는 한 35도씨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온, 우리나라에서 상온이라고 할 때는 20에서 25도씨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상온에서 팜유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고체 혹은 반고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방산 조성을. 자, 우리가 이제 지방산 조성을 얘기할 때 영양학적으로는 우리가 오메가 지방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오메가 지방산의 권장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4 내지 10에서 1 정도, 즉 오메가3 지방산이 1이 있을 때 오메가6는 4 내지 10 정도 있으면 조금 더 바람직한 지방산 조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콩기름의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을 봤더니 8.21대 1로서 앞서 보신 이 범위의 값 안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콩기름의 지방산 조성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팜유를 비교해 봤더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0.03대 1로서 권장하는 비율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기름을 얘기할 때 영양학적으로도 지방산 조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콩기름의 필수 지방산, 앞서 제가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렌산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구조식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산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카복실기가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1번부터 탄소 숫자를 명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델타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메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부터 숫자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놀레산은 처음으로 이중결합이 나오는 위치가 6번이 됩니다. 알파리놀렌산의 경우에는 1번부터 번호를 하다 보면 이중결합이 나오는 것이 3번째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리놀레산을 오메가6 지방산,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리놀레산을 보시면 인체 내에서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만이나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인체 내에서 대사 과정에서 EPA와 DHA로 전환이 됩니다. DHA는 많이 들어보셨죠? 혈액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뇌세포 활성화 그리고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기관지 천식에도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콩기름에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뭐였죠? 그렇죠. 리놀레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기름에 필수 지방산도 많고 그리고 몸에 좋은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앞서 영양학적인 관점을 얘기했고 이제는 튀김, 조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에 적합한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우리가 이제 튀김이라는 조리법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튀김은 많은 양의 기름을 가열을 해서 온도를 한 160에서 180도씨 정도의 고온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음식을 튀겨내는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온도가 되겠죠. 물론 뭐 그 원료에 따라 적정 온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튀김의 온도는 160에서 180도씨 정도의 범위면 적당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튀김에 사용하는 기름의 특성입니다. 어떤 기름이 좋으냐? 첫 번째가 발연점이 높아야 합니다. 발연점이라는 용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발연점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튀김에 사용하는 기름은 튀김 원재료의 어떤 고유한 풍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도넛을 만든다. 그런데 튀겼는데 그 식용유 냄새, 콩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 이러면 당연히 도넛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튀김류의 가치는 원재료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튀김용 기름은 산소나 고온에 의한 산화에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온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리 조건으로서는 조금 강한 조건입니다. 강하다는 의미는 산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소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닿으면 지방산은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용유의 조건은 어떠해야 되느냐? 산소나 열, 고온에 안정적인 기름일수록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발연점은 좀 더 자세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연점이라는 개념은 기름을 가열할 때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합니다. 이 푸른 연기 성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서 생성이 된 아크릴레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약간 쓴맛 그리고 쓴 냄새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튀김에 만약에 남게 된다. 그럼 튀김의 맛이나 어떤 풍미를 좀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발연점이 낮은 그러한 유지는 튀김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콩기름이 그 튀김류로서 좋은 이유, 바로 발연점이 높기 때문이겠죠. 보통 220에서 240도씨 정도를 우리가 콩기름의 발연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것도 책마다 조금씩 온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비교한 내용을 보면 콩기름은 238도씨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버터는 한 150도씨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제가 튀김은 160에서 180도씨 정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버터를 튀김용으로 이용했다, 튀김류로 이용했다라고 하면 이미 발연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튀김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버터는 튀김을 하기에는 튀김류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튀김을 만드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 재료를 적정량을 넣고 튀겨야 합니다. 우리가 튀김을 할 때는 충분한 기름의 재료를 단시간에 튀겨내는 게 중요한데 재료가 많으면 단시간에 튀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튀김을 넣는 순간, 원재료를 넣는 순간 기름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튀김이 이루어지는 온도가 기대하는 온도보다 좀 낮겠죠. 그러면 튀김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튀김 재료는 기름의 양을 고려해서 적정량만을 튀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튀기는 동안 지속성 거품이 생성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튀김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튀김을 반복하다 보면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거품들이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지방산이 산화가 돼서 산패, 분해가 되면서 지방산들의 어떤 산화 축적물이 생겨서 이것이 거품을 형성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튀김 자체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튀김을 할 때 사라지지 않는 지속성 거품이 생성된다면 기름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튀김은 음식에 따라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앞서 160에서 180도씨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다소 높은 온도에서 튀겨야 되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튀김을 하고자 할 때 그 튀김의 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적정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재료를 튀길 때 식물성 재료부터 튀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조리 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갈색과 반응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질에 있는 지방산이 반응을 해서 갈색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튀김류에 좀 변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재료를 튀겨야 된다면 채소류부터 그리고 생선류, 육류 이러한 순서로 튀기는 것이 이러한 그 튀김류의 변색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기름을 튀김으로써 적당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콩기름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은가? 원래는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콩기름 자체는 정제를 했고, 정제했다는 것은 이제 불순물들을 많이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코페루를 넣어서 상온에 두어도 쉽게 산패가 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콩기름에는 그 이중결합, 불포화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나 빛, 열, 금속 등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콩기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튀김한 기름을 걸러서 재사용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재사용을 할 때 산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막는 방법, 올바르게 콩기름을 보관하는 방법을 보자면, 만약에 이제 사용했던 콩기름을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한 기름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불순물을 걸러 주어야 합니다. 이 불순물은 나중에 산패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콩기름은 공기와 빛을 차단을 하는 짙은 색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그 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또 금속 용기에 담아두면 산패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속 용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 보관을 할 때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 두어야 됩니다.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지방산의 산패가 조금 더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생활이 많이 변화하면서 콩기름의 사용 용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처음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부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특히 조금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텔 외식 급식 분야를 보자면 우리가 1인 가구 그리고 고령 인구가 증가했지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났지요. 이렇게 인구 구조와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정 내에서 조리하는 횟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용유가 주로 사용되는 사용처를 봤더니 소비자 대상 거래, 우리가 B2C라는 표현 쓰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한 9% 수준이고요. 대부분 식품 제조업체나 외식업체, 급식업체 이런 부분에서 즉 B2B 거래라는 표현 쓰죠. 90% 이상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콩기름 생산량의 55% 이상이 HRI 시장에서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튀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표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용되는 양이나 이런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가 보시면 튀김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가정간편식입니다. 개념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가정간편식은 사실은 조리 단계 없이 그대로 또는 간단하게만 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류지요. 최근에 가장 크게 성장한 시장이고요. 밀키트라는 제품들, 특정 음식에 필요한 분량의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이런 것을 모두 제공하는 키트가 요즘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콩기름 사용에 있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가정간편식의 유지로서 콩기름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즉석 조리식품에는 약 80%, 즉석 섭취식품에는 약 76%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HMR, 가정간편식이 조금 육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육제품에서 사용되는 지방으로 식용유, 그러니까 식물성 유지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분쇄 돈육을 제조할 때 콩기름을 첨가하면 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기호도가 올라가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전이나 볶음류에도 이 콩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그 사용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과제빵 분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제과제빵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버터나 마가린, 쇼트닝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봤더니 식용유도 많이 소비가 되더라는 거죠. 특히 빵류에서는 콩기름의 사용이 50%가 넘어가고요.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팜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콩기름이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미수산 가공식품에서는 우리가 어묵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묵 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어묵도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콩기름의 사용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드레싱이나 소스 제품에도 콩기름 사용이 많습니다. 지금 비율만 봐도 사용량만 봐도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콩기름이 유화제로서의 역할도 유화제로서의 역할의 어떤 좀 다른 식물성 유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에 특화되어서 제품의 어떤 성질을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콩기름에 대한 얘기만으로도 우리가 콩기름이 참 좀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도 좋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요. 고올레산 콩기름은 올레산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한 콩으로 만든 식용유가 바로 고올레산 콩기름이 되겠습니다. 지방산 조성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콩은 리놀레산이 54% 정도가 되고 알파 리놀렌산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8% 정도 됐었죠. 그런데 고올레산 콩기름, 물론 품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포화지방산은 조금 낮아지고 오히려 올레산이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은 조금 감소된 이러한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그래서 어떤 유지의 조성이 올리브유와 많이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올레산은 이중결합이 한 개만 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그 심장질환이나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사실은 식용유를 사용하는 모든 식품에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튀김 음식에서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올레산 콩기름으로 튀김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올레산으로 대체가 되면서 건강에도 조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올레산 콩기름의 장점 제가 몇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올레산 7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올레산이 70% 이상인 유지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강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올레산 콩기름은 올레산이 70% 이상으로 늘어났죠. 즉 단일 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늘어난 반면에 포화지방산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은 거의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지방산 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 고올레산 콩기름은 튀김류로서 최적화된 지방산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 리놀렌산 그리고 리놀레산이 많으면 필수지방산으로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것을 콩기름의 장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튀김류로서 봤을 때는 사실은 불포화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닭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온에서 가열하면은 산화 안전성이 떨어지고 알파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안 좋은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알파 리놀렌산은 5% 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올레산 콩기름을 보면 일반 콩기름과 비교를 해서 리놀레산 함량, 알파 리놀렌산 함량 모두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튀김에 의한 산화 안정성이 오히려 증가된 지방산 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올레산 콩기름은 발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튀김류의 재사용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올레산 콩기름은 그 발연점이 일반 콩기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닭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 콩기름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산화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튀김류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고올레산 콩기름으로 만든 가공식품은 보존기간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고올레산 콩기름으로 가공식품을 만들면 그 가공식품 안에 지방이 고올레산 콩기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콩기름보다 산소나 빛, 열에 의한 산화가 덜 일어나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품질 자체도 좋아지고 보존기간도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튀김 용기나 조리기기에 오염이 덜 생겨서 위생적이다라는 측면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산화와 관련이 됩니다. 닭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산화가 덜 일어나지요. 자, 그러면 산화에 의한 침전물의 형성도 덜 생깁니다. 즉 오염이 덜 일어나고 그리고 제거가 더 잘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으로 튀김을 할 때 콩기름보다는 고올레산 콩기름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리고 조리 도구를 다루는데도 훨씬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올레산 콩기름의 영양학적 가치, 앞서 우리가 이제 필수 지방산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올레산이기 때문에 올레산 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올레산 함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올레산에 의한 어떤 영양적인 가치가 늘어나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을 보자면 우리가 호텔 그리고 외식 급식 분야 그리고 편의식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식용유의 그 트렌드가 프리미엄 식용유 그리고 음식의 맞춤형 식용유를 쓰고 싶어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한 산업적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량 조리를 하는 HRI 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 조리 활용성이 좀 뛰어나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 지방산이 생성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고올레산 콩기름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트랜스 지방산 생성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산화 안정성이 뛰어나고 유통기한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용으로 프리미엄 식용유로서 포지셔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제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준비한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을 좀 짧은 시간에 다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콩기름 그리고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이 오일 마스터 과정에 도전하신 여러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